나는 세상이 본래 따뜻한 곳이라고 믿었다. 사람은 누구나 받은 만큼 돌려주고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커지는 것이라고. 그것이 양세진이라는 사람의 세계관이었고 22회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진리였다. 서울 성북동 북한산 자락이 병풍처럼 감싸는 언덕 위에 우리 집이 있었다. 봄이면 정원의 산수유가 노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 피어올랐고 가을이면 단풍나무 아래로 낙엽이 소복이 쌓여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그 넓은 집에서 나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셨다. 아침마다 직접 현관까지 나와 등교하는 나를 배웅하셨고 밤이면 서재에서 일하시다가도 내가 잠들기 전에 꼭 방문을 열어 이불을 여미어 주셨다. 양진호, 나의 아버지. 중견 건설회사를 일군 사업가였지만 내 앞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눈을 가린 비단 수건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몰랐다. 누군가가 웃으며 다가올 때 그 미소 뒤에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대학교 3학년 가을학기 교양 선택으로 서양 미술사 수업을 들었다. 200명이 넘는 대형 강의실이었고 나는 늘 그랬듯 앞쪽 세 번째 줄에 앉아 교수님의 슬라이드를 꼼꼼히 필기했다. 카라바조의 명암법에 대한 설명이 한창일 때 옆자리에서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한 남학생이 빈 노트 위에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화면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볼펜은 잉크가 말라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여분의 펜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그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깊었다. 검고 단단한 눈동자 안에 어떤 배고픔 같은 것이 서려 있었는데 22살의 나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읽었다. 그는 짧게 고맙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다. 김대영. 경영학과 4학년 나보다 2살 위.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마른 볼펜 하나로 시작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 밖으로 나서는데 그가 뒤따라 나왔다. 펜을 돌려주려는 것인 줄 알았으나 그는 내 펜을 내밀며 커피 한 잔 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가을 햇살이 캠퍼스의 은행나무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에 실려온 볶은 커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나는 좋다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가벼운 승낙 하나가 내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그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가장 싼 메뉴였다. 나는 습관처럼 카페라떼를 주문하려다 문득 그의 시선이 메뉴판 가격 위에 잠깐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내 마음 한구석에 물결을 일으켰다. 연민이었을까? 호기심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대화는 의외로 길어졌다. 그는 충청도 시골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서 농사와 식당 일을 병행하며 그를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다. 장학금으로 학비를 대고 나머지는 새벽 편의점 알바와 과외로 메웠다고. 그의 말투에는 특유의 담담함이 있었다.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진술하는 것 같은 건조한 어조. 나는 그것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자존심. 그것이 나를 끌어당겼다. 반면 그는 내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내가 성북동에 산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했을 때, 방학마다 가족여행으로 유럽을 다녀왔다고 했을 때, 그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경직되었다.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챘더라도 그 의미를 읽을 줄 몰랐다. 그 미세한 긴장 속에 열등감이 있었고 열등감 안에는 분노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다가 해가 지면 학교 뒷산 산책로를 걸었다. 그가 취업 준비에 지쳐 눈 밑에 그림자가 깊어질 때면 내가 따뜻한 도시락을 싸왔다. 그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도시락 보자기를 받아드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나는 네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하나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렸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대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때 대영의 눈에 스쳐간 빛을 나는 감동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감동과는 다른 무엇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앞에서 열쇠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 기회를 포착한 자의 번뜩임. 22살의 나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니까. 11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대영이 불쑥 말했다. 우리 사귀자. 꽃도 없었고 이벤트도 없었다. 찬바람이 코끝을 붉히는 횡단보도 앞 빨간 신호등 아래서의 고백.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나란히 길을 건넜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부족한 것 없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인생이라는 무대 뒤편에서는 이미 다른 각본이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 세진아, 사람의 마음은 네 마음 같지 않단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웃어 넘겼다. 그 웃음의 대가를 나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치르게 될 것이었다. 대영과 사귀기 시작한 그해 겨울 세진의 세계는 더없이 충만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보내야 할 문자가 있었고 저녁이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랑이란 감정이 이렇게까지 일상의 온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세진은 매 순간 감탄했다. 그리고 그 감탄은 자연스럽게 베퍼스로 이어졌다. 대영의 학비 걱정을 듣게 된 것은 사귄 지 석 달째 되던 2월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가 없다고 그는 세진 앞에서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세진은 그 모습이 마음 아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오빠, 내가 도와줄게.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 세진은 그렇게 말하면서 대영의 손을 잡았고 대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맙다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 침묵 속에 자존심과 수치심과 그리고 세진이 끝내 읽어내지 못한 또 다른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는 것을 세진은 훗날에야 이해하게 된다. 세진은 대영의 고시원 월세를 대신 내기 시작했고 면접용 정장을 사주었으며 토익 학원비를 계좌로 보냈다. 아버지의 카드를 쓸 때마다 약간의 미안함이 스쳤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다. 아버지라면 이해해 줄 것이다. 세진은 그렇게 믿었다. 실제로 양진호 회장은 딸의 연애를 알고도 당장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주말 저녁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세진아, 도움을 주는 것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다르다. 세진은 네 알아요 하고 가볍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끼지는 못했다. 23세 세진에게 아버지의 조언은 언제나 옳지만 먼 이야기였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궁핍함이 훨씬 더 절실하고 구체적인 현실이었으니까. 진화영을 만난 것은 같은 해 봄이었다. 세진보다 2학년 아래인 화영은 불문과 신입생이었고 동아리 신입 환영회에서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모습이 세진의 눈에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에 유독 큰 눈 교복, 교련복처럼 낡은 외투. 세진이 먼저 다가가 옆에 앉았을 때 화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다. 그날 이후 화영의 사정을 알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편모 가정에 어머니마저 병원 중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진의 가슴 속에서는 익숙한 감정이 일었다. 도와주고 싶다는 충동. 그것은 세진에게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화영아,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 당분간 같이 지내자. 세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화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세진은 그 눈물을 순수한 감사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성북동 집의 별채 작은 방에 화영이 들어온 날 세진은 새 이불과 수건을 준비해 두었고 화영은 짐이라고는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세진은 그 가벼운 캐리어를 보며 더욱 마음이 쓰였고 화영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학교 교재를 대신 사주고
어머니 병원비 일부를 보태주기 시작했다. 대영은 화영을 처음 만난 날부터 묘하게 경계했다. 세진의 학교 앞 카페에서 셋이 마주 앉았을 때 화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진아, 나는 그 애가 좀 불편해. 세진이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대영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눈이 좀 그래. 받기만 하는 사람 특유의 눈이야. 나는 그런 눈을 잘 알아. 세진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오빠도 처음엔 내 도움받기 싫어했잖아. 화영이도 그런 거야. 자존심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지. 대영은 그게 아니라 하고 말을 이으려다가 세진의 환한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 입 다문 순간의 의미를 세진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대영이 졸업 후 중견식품회사 영업부에 입사한 것은 그해 여름이었다. 세진이 이력서를 수십 번 고쳐주었고 면접 예상 질문을 함께 연습했으며 아버지의 인맥을 슬쩍 활용해 추천서 한 장을 구해준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대영도 알고 있었다. 입사 첫날 퇴근 후 대영이 세진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감사와 함께 어떤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세진은 감사만 들었다. 씁쓸함은 듣지 못했다. 입사 1년 차가 되던 해 가을 대영이 청혼했다. 한강변 산책로의 가로등 아래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내밀며 세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는 월급 석 달치를 모아 산 것이라고 했다. 세진은 그 말에 감동했다. 아버지의 돈이 아닌 자기 힘으로 산 것이라는 그 자존심이 사랑스러웠다. 세진은 울면서 좋다고 대답했고 대영은 세진을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잘할게. 그 약속이 진심이었는지 혹은 진심이길 바랐던 것인지는 대영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문제는 시어머니였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대영의 어머니 박순덕 여사는 서울 성북동의 양가집을 처음 방문한 날 대문 앞에서 10분을 서 있었다. 거실에 들어선 뒤에도 소파에 앉기를 주저했고 세진이 직접 우려낸 차를 받아들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세진은 그 떨림을 긴장으로 읽었다. 하지만 그것은 긴장이 아니라 위축이었고 위축은 곧 적대감으로 변질되는 종류의 것이었다. 박순덕 여사는 양진호 회장과 인사를 나눈 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영에게 말했다. 저 집안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뻔하다. 너는 대릴 사위 취급받을 거다. 대영은 어머니 세진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바람이 더 많이 실려 있었다. 결혼식은 이듬해 봄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렸다. 양가의 격차는 하객 수에서부터 드러났다. 신부 측 200명, 신랑 측 45명. 식장 한쪽이 대파게 비어 보이지 않도록 세진이 자기 측 하객 일부를 신랑 측에 앉혀달라고 웨딩 플래너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을 대영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알게 된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은 감사가 아니었다. 굴욕이었다. 신혼집은 세진의 아버지가 마련해준 강남의 아파트였다. 세진은 그것이 당연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대영은 그것이 자신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느꼈다. 그러나 대영은 그 감정을 말로 꺼내지 않았고 세진은 꺼내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신혼의 행복 아래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다만 세진의 눈에는 꽃무늬 커튼과 새 그릇과 매일 아침 함께 먹는 식탁만이 보였을 뿐이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화영이 축가를 불렀다. 세진이 직접 부탁한 것이었다. 무대 위에서 화영이 세진을 바라보며 웃었고 세진도 웃었다. 대영만이 웃지 않았다. 그는 화영의 노래가 끝난 뒤 잔을 들어 입술에 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아직은 결혼 첫해 겨울이 유난히 길었다. 강남 아파트 거실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진은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다. 시어머니 박순덕 여사가 처음 서울에 올라온 것은 결혼식 이틀 뒤였다. 충청도 논산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온 그 사람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위에 놓인 세진의 향초를 손가락으로 쓱 밀어내며 말했다. 이런 것에 돈 쓸 여유가 있으면 대영이 양복이나 한 벌 더 사줘라. 세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좋아서 켜는 거예요. 향도 맡아보실래요?
박순덕은 코끝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고 수입 치즈와 올리브유가 가지런히 놓인 선반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마디를 내뱉었다. 시집 온 년이 살림을 이따위로 해놓으니 대영이가 밥을 못 먹지. 그때 세진은 상처를 받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그렇게 믿었다. 세진은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였다. 충청도식으로 두부를 도톰하게 썰었고 호박은 반달 모양이 아니라 어슷하게 잘랐다. 박순덕은 한 숟갈을 뜨더니 상을 밀치듯 수저를 내려놓았다. 간이 맞질 않아. 그런 일이 매주 반복되었다. 올라올 때마다 박순덕은 세진의 요리를 청소 방식을 빨래 개는 법을 심지어 숨쉬는 리듬까지 지적하는 것 같았다. 세진이 거실에서 영어 원서를 읽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말했다. 그렇게 한가하면 대영이 구두라도 닦아라. 세진이 대영의 와이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풀이 너무 세. 우리 대영이 목이 쓸리면 어쩔 거야. 세진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조금 힘드시나 봐. 내가 더 노력해 볼게. 근데 가끔은 대영 씨가 중간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대영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적응해.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분리였는데 세진은 그것을 적응이라는 단어 안에 가둬버렸다. 봄이 왔다. 벚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왔다. 결혼 1년이 지나자 대영은 주말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다. 다음에는 거래처 골프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세진이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물으면 대영은 신발끈을 묶으며 짧게 내뱉었다. 나갔다 올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길게 울렸고 세진은 그 잔향 속에 혼자 서 있었다. 외로움은 물처럼 천천히 차올랐다. 어느 순간 목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정작 잠기기 전까지는 그것이 물인 줄도 몰랐다. 세진은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화영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화영아, 우리 밥 한 번 먹을까? 전화기 너머에서 화영의 목소리가 반갑게 울렸다. 언니, 나도 언니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가 세진에게는 사막에서 만난 우물이었다. 둘은 다시 자주 만났다. 화영은 대학을 졸업한 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로 일하고 있었고 여전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세진은 식사비를 늘 자기가 냈고 화영의 어머니 병원비 일부도 다시 보태기 시작했다. 화영은 고맙다고 말할 때 눈을 살짝 내리깔았는데 세진은 그 시선 아래 숨겨진 것을 읽지 못했다. 감사 뒤에 다른 감정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세진의 순수한 눈은 끝까지 거부했다. 이상한 일들은 작고 사소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대영이 늦게 돌아왔다. 세진이 물컵을 건네려고 차 안에 두고 온 가방을 가지러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조수석 컵홀더에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하나 꽂혀 있었다. 빨대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 세진이 바르지 않은 색이었다. 코럴도 아니고 로즈도 아닌 짙은 버건디. 세진은 멈칫했지만 회사 후배가 탔나 보지 하고 그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음 주에는 대시보드 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행선지는 강릉이었다. 대영에게 물었다. 강릉에 가서 대영은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대답했다. 거래처 출장.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영수증의 날짜는 일요일이었고 통행 시각은 오전 11시였다. 출장이라면 아침 일찍 출발했어야 했다. 그 모순을 세진은 머릿속에 넣어두었지만 자물쇠를 채우지는 않았다. 아직은 의심이라는 문을 열고 싶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단서는 가을비가 내리던 금요일 밤이었다. 대영이 샤워하는 동안 세진은 그의 양복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뒷좌석에서 재킷을 꺼냈다. 재킷 아래에 검은색 스타킹 한 짝이 뭉쳐 있었다. 세진의 것이 아니었다. 세진은 한참 동안 그 얇은 나일론 천을 손에 쥐고 서 있었다.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세진의 심장은 그 리듬과 어긋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세진은 생각했다. 설마 내가 아는 대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네가 아는 대영이란 대체 누구인데? 다음 토요일 대영이 또다시 나간다고 했을 때 세진은 처음으로 뒤를 따랐다. 현관문이 닫히고 3분 뒤 세진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손이 떨려 키를 꽂는데 3번이 걸렸다. 대형의 은색 소나타가 강남대로를 지나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쪽으로 달렸다. 세진은 세대 뒤에서 따라갔다. 가을 하늘은 잔인할 만큼 맑았고 한강 수면에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차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 앞에 멈추었다. 대영이 차에서 내렸다. 그 뒤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가디건 소매로 손끝을 감싸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세진은 그 웃음을 알고 있었다. 자기가 가르쳐준 웃음이었다. 언니 웃을 때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예뻐. 나도 따라해볼래 라고 했던 그 아이. 화영이었다. 대영이 화영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다. 화영이 대영의 팔에 이마를 기울였다. 두 사람은 그 동작에 어떤 어색함도 없이 익숙하게 오피스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동문이 닫혔다. 세진은 운전석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는 열려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뭉개져 있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진짜 무너지는 것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기울어 대시보드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을 때 세진의 입술이 떨리며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아, 이런 거였구나. 그 한마디에는 남편을 향한 분노도 화영을 향한 저주도 담기지 않았다. 그저 세상이 자신이 믿었던 곳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의 말이 경고가 아니라 예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이해한 사람의 탄식이었다. 바람이 차창 틈으로 스며들었고 세진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 방울이 스타킹 자국처럼 무릎 위에 번졌다. 마포구 오피스텔 앞에서 돌아온 그날 밤 세진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동안에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떨려야 할 텐데, 울어야 할 텐데 몸이 이상하게 고요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2시간을 보냈다. 냉장고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의 징후였다. 새벽 3시쯤 대영이 돌아왔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소리, 재킷을 옷걸이에 거는 소리. 거실을 지나치며 그가 말했다. 아, 아직 안 잤어.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영은 그 침묵을 평소의 잠투정으로 여겼는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낯선 바디워시 향이 났다. 라벤더도 아니고 장미도 아닌 화영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프리지아 향. 세진이 직접 사준 그 바디워시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세진은 말하지 않았다. 말해서 무엇이 바뀌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입을 열면 자기 안에 무언가가 영영 돌이킬 수 없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 세진은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평소처럼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고 평소처럼 화영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언니 요즘 날씨 좋다. 같이 브런치 할까? 화영의 메시지에 세진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 이모티콘을 누르는 엄지손가락이 납처럼 무거웠다. 두 번째 타격은 예고 없이 왔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시어머니 박순덕이 서울에 올라왔다. 평소와 달리 전화 한 통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고 세진이 부엌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대영이 이미 앉아 있었다. 대영은 세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자세가 마치 이미 결론이 난 회의에 참석한 사람처럼 보였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세진아 앉아봐라.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기이한 온기가 있었다. 세진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가 부드러울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세진이 맞은편 의자에 앉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화영이가 아이를 가졌다. 대영이 아이다. 마치 날씨를 알려주듯 담담한 어조였다. 세진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다. 눈앞의 식탁 위의 유리컵에 담긴 물이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흔들리는 것은 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세진은 대영을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또렷한 것은 안도였다. 비밀의 무게를 더 이상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비겁한 안도. 시어머니가 계속했다. 아이는 피부치다. 피부치를 외면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세진아, 네가 크게 봐줘야 한다. 큰 며느리 돌이라는 게 있는 거야. 세진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이상하게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축가를 부르던 화영의 목소리, 그리고 웃지 않던 대영의 얼굴. 그때 이미 시작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더 전부터였을까? 세진이 화영에게 병원비를 건네고 밥을 사주고 옷을 골라주던 그 모든 순간들 사이에서 이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일까? 세진의 입이 열렸다. 큰 며느리 돌이요. 세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건조한 음성이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도리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이 제가 아끼던 사람과 바람을 피웠는데 제가 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대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세진아, 미안하다. 근데 아이가 생긴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어쩔 수가 없다. 그 5글자가 세진의 가슴에 박혔다. 이 남자는 지금 자기가 한 일을 날씨처럼 말하고 있었다. 비가 오는 것처럼 해가 지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세진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서는데 성공했다. 알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 것을 세진은 보았다. 그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예상보다 쉬웠네. 이혼 서류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준비되었다. 대영 측에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둔 상태였다. 서류 곳곳에 위자료 포기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 재산 분할 항목에는 세진이 결혼 전 가져온 혼수와 장인이 마련해준 신혼집이 대영 측 기여로 분류되어 있었다. 세진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다. 위자료도 원하지 않았다. 재산도 원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과 한 푼으로라도 엮여 있고 싶지 않았다. 세진은 도장을 찍었다. 법원에서 나올 때 가을 바람이 불었다. 10월의 바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는데 세진의 몸은 한겨울처럼 떨리고 있었다. 성북동 집으로 돌아간 것은 이혼 확정 사흘 뒤였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 양진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세진이 들어서자 신문을 접지 않고 안경 너머로 딸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한 눈이었다. 아빠. 세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일주일 내내 참았던 것이 그 2글자에서 무너졌다. 세진은 현관에 서서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숨이 거칠어지면서 어깨가 들썩였다. 양진호는 일어나서 딸에게 걸어갔고 아무 말 없이 세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의 무게가 세진의 울음을 더 깊게 만들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세진이 말했다. 다 잃었어요. 아빠가 주신 돈도 제가 믿었던 사람들도 전부요. 양진호는 딸을 거실로 데려가 앉히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넸다. 그리고 아직 신문을 접지 않은 채 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시간도 다시 올 수 있다. 근데 세진아, 네가 지금 잃어야 하는 건 따로 있어. 세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세상이 네 마음 같을 거라는 그 믿음. 그걸 이제 놓아라. 세진은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주름 사이로 보이는 것은 분노도 실망도 아닌 오래 준비한 사람의 단단한 슬픔이었다. 양진호는 서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안에는 미국 대학원 입학 서류와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다. 경영학 석사 과정이었다. 공부해라. 양진호가 말했다. 사람에게 쓰던 그 시간과 정성을 이제는 너한테 써라. 네가 내 2발로 서야 아무도 널 밀어내지 못한다. 세진은 봉투를 2손으로 잡았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가락에 닿았을 때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움직였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일을 악문 무엇.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심장 한가운데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진은 창밖을 보았다. 11월의 서울이 회색빛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3년 전 같은 11월 횡단보도 위에서 대영의 고백을 받아들이던 22살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의 세진은 죽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세진은 오래 들여다보았다. 눈이 부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지만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부서졌을 때 꺼지지 않은 것. 세진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작게 중얼거렸다. 다시는 이렇게 당하지 않겠다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그 약속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까지 세진의 입술 위에 남아 있었다. 인천공항을 떠나던 날 세진의 캐리어 안에는 옷보다 책이 더 많았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내렸을 때 기온은 영하 4도였고 코끝이 시려왔지만 차갑다는 느낌조차 반가웠다. 서울의 공기에는 프리지아 향이, 시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가, 대형의 거짓말이 배어 있었으니까 이곳의 바람은 아무런 기억도 갖고 있지 않았다. 석사과정 첫 학기 세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도서관 3층 구석자리가 그녀의 자리였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재무제표를 읽다가 눈물이 흘러도 닦지 않았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다만 손은 멈추지 마라. 아버지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세진은 그 말을 지켰다. 눈물 자국이 번진 교재 위에 형광펜을 긋고 콧물을 닦은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동기들은 세진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온 조용한 여자, 그룹 프로젝트에서는 누구보다 꼼꼼했고 발표 때는 목소리가 작았지만 논리가 칼날 같았다. 교수가 질문을 던지면 3초의 침묵 뒤에 정확한 답을 내놓았는데 그 3초 동안 세진의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먼저 울렸다.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 2년이 흘렀다. 졸업장을 받던 날 보스턴에는 눈이 내렸고 세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양진호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이렇게 물었다. 이제 뭘 하고 싶으냐? 세진은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버지 곁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회사를 알고 싶습니다. 사람을 읽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양진호의 숨소리가 잠깐 흔들렸다. 그것이 그의 방식으로 표현한 눈물이라는 것을 세진은 이제 알았다. 30에 귀국한 세진은 양진호가 경영하는 중견 제약회사 진호바이오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했다. 명함에는 경영기획팀 사원 양세진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사팀장 한 명뿐이었다. 세진은 오전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다. 공장 라인을 돌며 품질관리 보고서를 쓰고 거래처 영업사원들과 소주를 마시며 업계의 언어를 익혔다. 손톱이 갈라지고 하이힐 대신 안전화를 신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 5년의 세월 동안 세진의 눈은 점점 깊어졌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침묵을 표정이 아니라 표정 뒤의 계산을 읽는 법. 보스턴의 도서관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세진은 공장 바닥에서 배웠다. 35. 양진호는 이사회에서 딸을 대표이사로 추천했다.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세진이 지난 5년간 끌어올린 영업이익률 자료가 스크린에 뜨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만장일치. 세진은 그날 밤 아버지와 성북동 집 마루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다. 양진호가 말했다. 이제 네가 지켜라. 이 회사를. 그리고 너 자신을.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루 너머로 가을 하늘이 높았다. 대표이사 취임 1년째 되던 해봄이었다. 경영기획실장이 보고를 올렸다. 원료 납품 계약건으로 한일 메디팜의 영업이사가 미팅을 요청했다고. 세진은 일정을 확인하고 수락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먼저 들어온 것은 커피향이었고 그 다음이 낡은 구두 소리였으며 마지막이 김대영의 얼굴이었다. 세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떨리지 않았다. 반면 대영은 멈추었다. 회의 자료를 든 손이 경직되었고 입술이 반쯤 열린 채 굳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양복 소매는 달아 있었다. 세진은 그 모습을 3초 동안 바라보았다. 그 3초가 10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앉으시죠. 세진이 말했다. 목소리는 회의실 온도와 같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정확히 22도. 대영은 앉았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치를 잘못 읽었고 슬라이드 순서를 틀렸으며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서는 손이 떨려 리모컨을 놓쳤다. 세진의 경영기획실장이 미간을 찌푸렸고 배석한 팀원 둘이 눈을 마주쳤다. 세진만이 아무런 표정 없이 끝까지 들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세진이 입을 열었다.
원가 구조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료 단가 산출 근거가 빠져 있는데 의도적 누락입니까? 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두 번째, 납품 일정이 당사 생산 사이클과 맞지 않는데 조율 계획이 있습니까? 대영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세 번째, 세진은 잠시 멈추었다. 이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침묵이 내려앉았다. 대영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세진은 자료를 덮으며 말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영이 문 앞에서 돌아보았다. 세진 씨라고 그가 불렀다. 세진은 이미 다음 서류를 펼치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영은 그대로 나갔다. 이틀 뒤 한일 메디팜 측에서 정식 사과 메일이 왔다. 영업이사 김대영이 제출한 제안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으며 해당 직원은 징계 조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세진은 그 메일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의도 빌딩 숲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통쾌함도 슬픔도 연민도 오직 텅 빈 고요만이 가슴에 있었고 세진은 그것이 진짜 이별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비서실에서 급보가 올라왔다. 로비에서 한 여성이 대표이사를 만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세진이 모니터에 띄운 로비 CCTV 화면 속에서 10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가 경비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진화영이었다. 올려보내세요. 세진이 말했다. 비서실장이 확인의 눈빛을 보냈지만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영이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세진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화영의 첫 마디는 비명에 가까웠다. 너 때문이야 대영이 잘린 거. 네가 일부러 그런 거지. 세진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정확하게 말했다. 대영 씨는 자신의 역량으로 평가받은 것이고 나는 제안서의 수준에 따라 판단했을 뿐입니다. 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위선 떨지 마. 나한테 빚진 거 없는 것처럼 굴지 마. 세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네가 대영과 결혼한 뒤에도 3명의 다른 남자와 만난 기록이야. 호텔 출입 영상, 캡처 카드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서.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대영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모아둔 자료인데 이쪽으로 흘러들어왔어. 화영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세진은 봉투를 화영 앞에 밀었다. 나는 이걸 쓸 생각이 없어. 하지만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면 경비실에서 처리하게 될 거야. 조용히 돌아가. 화영은 봉투를 움켜쥐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돌아서는 그녀의 등이 마포구 오피스텔 앞에서 대영의 팔에 안겨 웃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세진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문이 닫힌 뒤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 위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다. 주먹을 쥐지 않았다. 이를 악물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길고 깊게. 10년 전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삼킨 비명이 이제야 숨결이 되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해 가을 거래처 회장단 초청으로 용인의 프라이빗 골프장을 찾았을 때 세진은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른 아침 안개가 페어웨이 위로 얇게 깔려 있었고 잔디 위에 맺힌 이슬이 햇살에 부서지며 은색 가루처럼 반짝였다. 클럽하우스 테라스에서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던 세진의 시선이 로비 쪽으로 향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화영이었다. 진화영. 예전보다 더 화려해진 차림이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골프웨어, 손가락마다 번쩍이는 보석 반지. 그런데 그녀의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대영이 아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배가 나온 남자가 화영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화영은 그 손길에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세진은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았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10년 전이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을 장면이 이제는 낡은 흑백 영화의 한 프레임처럼 느껴졌다. 다만 한 가지 화영의 눈가에
깊이 팬 주름과 과도하게 밝은 미소 사이의 괴리가 세진의 시선을 붙잡았다. 저 웃음은 행복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 특유의 눈. 대영이 오래전 말했던 그 문장이 비로소 정확한 무게로 되살아났다. 세진이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예상하지 못한 소란이 한쪽 구석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다. 대영이었다. 반백이 된 머리카락 구겨진 점퍼 차림의 김대영이 화영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세진은 입구에서 한 발짝도 더 내딛지 않았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대영이 말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하고. 그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퍼졌다. 민재는 내 아이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내 아이였던 적이 없었다고. 봉투에서 꺼낸 종이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다. 화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녀 옆에 앉아있던 60대 남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화영은 그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다. 뭐가 어쨌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거야. 하고 화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그 음성에는 방어의 날이 서 있을 뿐 진심의 무게는 없었다. 대영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7년을 키웠어. 7년. 너 때문에 첫 번째 아내를 버렸고 너 때문에 인생을 통째로 걸었는데 그 아이가 내 피가 아니라니. 대체 아버지가 누구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고 종업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다가 대영의 표정을 보고 발길을 멈추었다. 화영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의 물잔을 대영에게 내던졌다. 물이 그의 점퍼를 적셨고 유리잔은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너야말로 뭘 해줬는데 하고 화영이 소리쳤다. 돈 한 푼 제대로 벌어온 적 있어. 세진이가 차려준 밥상 위에서 숟가락만 들다가 그것도 못 지키고 쫓겨난 사람이. 그 말이 레스토랑 안에 메아리 치듯 울렸다. 세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등 뒤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유리문에 기대어 서서 한때 자신의 세계를 구성했던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물어뜯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슴 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통쾌함이었을까? 아니었다. 슬픔이었을까? 그것도 아니었다. 찻잔에 담긴 물이 천천히 식어가듯 그저 무엇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그 소란이 있은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업계 소식통을 통해 단편적인 후일담이 세진의 귀에 들어왔다. 대영은 한일 메디팜에서 최종 해고되었고 충청도 시골의 어머니 집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였다. 박순덕 여사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거동이 어려워졌으며 대영은 간병인을 쓸 형편이 되지 않아 직접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했다. 화영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이의 양육권마저 포기한 채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소문만 남았다. 누군가는 해외로 떠났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갔을 거라고 했다. 세진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도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12월의 첫 일요일, 세진은 성북동 집을 찾았다. 아버지 양진호는 서재에서 따뜻한 보이차를 우리고 있었다.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졌고 손등의 핏줄이 더 도드라져 보였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10년 전 인천공항에서와 같았다. 세진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아버지하고 세진이 입을 열었다. 이제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진짜로 알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 그때는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알아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다. 양진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깊은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다. 네가 그걸 아는데 10년이 걸렸구나 하고 그가 말했다. 근데 세진아, 그 10년이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냐? 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 시간 없이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양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가 젖어드는 것을 세진은 보았지만 모른 척 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을 따라 차를 몰면서 세진은 창문을 내렸다. 겨울 초입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고 강 위로 석양이 붉은 띠를 그리고 있었다. 세진은 생각했다. 내가 주었던 사랑이 헛된 것이었을까? 돈도, 시간도, 마음도 돌려받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처음으로 아니라는 대답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올라왔다. 그것은 나의 사랑이었고 나의 선택이었다. 그 사랑이 잘못된 곳에 닿았을 뿐 사랑 자체가 잘못이었던 적은 없다. 다만 이제는 안다.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얼마만큼 줄 것인지, 그리고 언제 멈출 것인지를.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세진은 가볍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백미러 속으로 석양이 멀어져 갔고 전방의 도로 위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